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엄마가 되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꽤나 긴 난임 기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시험관 시술도 하고 유명하다는 지방 한의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어보는 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었죠. 살면서 어지간해서는 뜻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별로 없던 저였는데 생명은 제가 바란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젠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아이가 찾아왔고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이 기적 같은 날이고 또 신비로운 일상이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제가 제 남편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장담컨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1%도 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해요. 그만큼 저희 남편은 저에게 최고의 남편이고 저희 엄마에게 최고의 사위인데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를 빼고도 저희 엄마와 저희 남편 사이는 누가 보면 아들이랑 엄마 아니냐고 할 정도로 돈독하고 아름답게 그지없는데 지금부터 저희 남편과 저희 엄마의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는 꽤 오랫동안 친정엄마를 미워한 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엄마로 하여금 폭삭 망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엄마가 친 사고에 아빠가 밤낮으로 그걸 수습하기 위해 일을 하시다 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저는 이 모든 일이 전부 엄마 탓으로 생각됐는데 그래서 엄마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가뜩이나 마음이 약한 엄마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서운하다 표도 내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지내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어린 마음에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정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 미움과 원망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엄마를 공격했는데 엄마는 그런 공격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젊어서부터 마음이 약해 사기를 잘 당했는데 그게 나이를 먹어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남에게 그토록 이용만 당하는 건지 어릴 때부터 무슨 보증을 잘못 썼다고 난리가 나고 또 누가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는 꼬임에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을 지기도 하다. 또 한 번은 돈 버는 일이라고 꼬임에 넘어가 다단계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기꾼이 있다는 걸 몸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깊은 죄책감에 힘들어했는데 아빠는 그런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다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엄마를 달래주셨는데 저는 그런 아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냈죠. 네 엄마가 착해서 그래.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애기씨였잖아. 아빠 만나서 외갓집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아빠랑 너만 보고 산 엄만데 수정이 네가 엄마 좀 봐줘라.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걸 어쩌니. 아빠도 엄마의 그런 온화하고 착한 마음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은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메꿀 거니까 우리 공주는 걱정할 필요 없고 하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해.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렇게 말하며 아빠는 늘 죽으나 사나 엄마 편만 드셨는데 그걸 보면 저희 엄마는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타고났는지 전생에 나라를 여러 번 구한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말도 안 되는 맹목적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가 또 누가 있겠어요. 자식인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는걸요. 그러니 아빠의 사랑이 어떤 때는 경이로울 지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홀랑 넘어가 사기나 당하고 오는 엄마를 저는 아빠처럼 좋아하긴 힘들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엄마가 아닌 아빠 쪽을 많이 닮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절대 손해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한 사기로 집까지 날리게 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2층 양옥집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형편이 수직선으로 바닥을 찍게 되었는데, 한참 예민한 시절에 저는 불만이 크게 닿았어요. 오죽하면 저런 엄마라면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못난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 19살이었어요. 고3이라 가뜩이나 날이 뾰족뾰족하게 서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기나 당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니 그때는 그냥 집을 확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그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회복하려 했던 아빠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만 하시다 퇴근길에 음주운전자의 과속으로 그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는데, 그때는 저도 제정신일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그때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쓰러진 엄마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서 엄마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서울 고모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큰 고모가 그러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네 엄마 미워할 거다. 그리고 너도 네 엄마랑 같이 살다 네 인생 말아먹지 말고 고모집으로 와. 내가 내 동생 지키지도 못하고 요절하게 만들었어도 조카인 너는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고모집에 들어가니 제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더군요. 저를 지켜주겠다는 고모는 결코 좋은 마음으로 저를 오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저만 보면 저희 엄마 험담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셨는데 저를 무슨 욕바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고 차마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맞다고 맞장구를 칠 수도 없으니 엄마의 잘못으로 저까지 눈치를 보고 지내야 했는데요. 결국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성인이라 그때부터는 저도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1년은 고시원 고시태를 전전하며 일을 하고 돈만 모으며 살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엄마와는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제가 서울에 오면서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있고 아마 엄마는 제가 고모집에 간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 잘 지내냐, 뭐 이런 안부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러다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어 취업에 유용하다던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몇 개를 따서 그 자격증으로 마침내 작지만 좋은 분이 많은 사무실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첫인상은 나이에 비해 더 어른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상에나 저보다 4살밖에는 많지 않아 꽤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남편을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고 남편을 볼 때마다 낯이 뜨거워 민망했는데 남편은 그저 허허 하면서 사람 좋게 웃었어요. 원래 남편 성격이 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요. 겉모습과 성격만 봐서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여유롭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남편의 그런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저는 또다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실수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는 어쩐지 남편을 대하는 게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져서 피할 때도 많아졌는데, 남편은 저와 사이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벌써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남자한테 고백이라는 것도 받게 되었죠. 어찌나 수줍어하던지 저까지도 마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는데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있잖아. 사실 나는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수정이 너도 알다시피 고아 출신이라 자신감이 많이 없어. 네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수정이 너한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던 건지 남편이 자기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싫었는데, 그래서 저도 아, 정말요? 근데 저도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집이 유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친척 눈치 보다가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한 건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저도 자기랑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수정이 너도 부모님이 안 계셔? 라고 토끼 눈을 하며 물었는데 그때 잠깐 망설이다 하는 수 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는 계세요. 안 보고 산 지 오래됐지만 라고 저는 불편하기만 한 엄마와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조심스레 털어놓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참 말을 다 하고 난 후엔 민망하고 난감하게 그저 없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참 시원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남이 할까 무조건 제 과거는 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괜한 관심을 갖지 않고 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언가 숨기고 사는 게 꽤나 불편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준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로 더 멀어지고 서먹해지기 전에 엄마와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엄마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건 남편이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도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과 마음은 아직 10대의 티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그런 생각해주는 척 부리는 오지랖이 싫었는데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세상엔 없는 게 더 나은 부모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고 엄마에게 미안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저와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떠났다고. 아빠에 대한 죄책감과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숨어 지내기도 했다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엄마의 막내 동생인 이모한테 SOS를 친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외가 식구 중에 엄마가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냈던 사람이 막내 이모였는데 이모는 이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영영 딸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 거라고 엄마한테 이를 악물고 살라고 했고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모와 반찬 가게도 차리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찾으려 무던히 노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고모가 네가 무슨 낯짝으로 네 딸을 찾아? 네 딸은 내가 잘 데리고 있으니까 관심 끄고 너나 잘 살아. 피 같은 내 동생 인생 그렇게 요절하게 만들었으면 너도 우리한테 죄인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정이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라고 했다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는 이미 벌써 제가 그 집을 버티지 못해 나간 지 한참이 지난 후였는데 고모는 마치 그때도 저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엄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딸인 제가 자기를 찾아오면 돈이라도 쥐어줘야지 하는 마음에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집을 나왔을 때 엄마의 모습과 제가 다시 엄마를 마주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때 이모가 네 엄마 고생 진짜 많이 했어. 하루 온종일 너만 생각하고 너만 걱정하면서 살았어. 그건 내가 보장해. 그러니까 수정이 너도 네 엄마 그만 용서해줘라. 이젠 네 엄마 순진하게 사람한테 속지도 않고 때도 많이 탔어. 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남편과 연애 5년 후에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엄마를 찾아간 날이기도 했는데 그땐 정말 떨려서 잠도 설치고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엄마가 있다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차피 시댁도 없고 저도 친정이라 할 곳이 없으니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이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셀프 웨딩 사진이나 좀 찍고 같이 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둘 다 고하면 모를까 나중에 저희 엄마가 알면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떠나온 단칸방에 있던 그 동네를 시작으로 엄마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다지 힘들지 않게 엄마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고 제가 찾아오면 자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 자신의 연락처를 뿌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잊고 혼자 자연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도 새끼인 제가 엄마인 당신을 찾을까 핸드폰만큼은 꼭 챙겨서 갔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엄마의 연락처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번호 그대로였죠. 그러니 제가 엄마와 연락이 닿은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근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엄마는 조금 낯설었어요. 겉모습도 그렇고 어쩐지 성격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는데 이모 말처럼 사회 때가 좀 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옛날에 물러 터지고 순진해서 사기만 당하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도 고아 출신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해야 하는 입장으로 마음이 약한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웬걸? 엄마는 저를 7년 만에 만나 벅찬 감동을 넘어 남편의 사안을 알고는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러는 거 보면 사람의 천성은 절대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지독한 사위사랑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다시금 부모가 생긴 것 같다며 행복해했죠. 그러면서 장모님 말고 엄마라고 불러. 나도 평생 아들이 있었으면 했거든. 재준이 엄마 아들 하자. 아들 같은 사위 말고 진짜 아들 해. 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은 감동을 했고 저는 발끈했는데요. 당연하죠. 엄마 때문에 저희 관계가 연인 사이에서 남매가 될 판이잖아요. 엄마, 말이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거야? 남매끼리 결혼하는 거 봤어? 엄마 오바 좀 하지 마. 아들 같은 사위 딱 거기까지만 해. 라고 진심 화를 냈는데 옆에서 이모가 어찌나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던지 설마 네 엄마가 네 남편 뺏어다가 아들 삼겠냐? 그냥 예쁜 사위한테 엄마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하는데 괜히 저만 민망해졌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계기들로 저랑 엄마의 사이는 7년의 공백을 메워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희 결혼식에도 행여 아들 같은 사이가 상처받을까 혼주석도 없애고 다른 하객들과 같이 앉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저도 아빠가 안 계시니 저희는 둘이 동시 입장했는데 저희 엄마가 벌떡 일어나 누구보다 큰 축하와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사진을 찍을 땐 저희 엄마가 저희 부부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세상 다 가진 듯 웃으셨는데 저는 그 사진이 제일로 좋아서 지금까지도 그 사진을 거실 벽에 걸어놓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도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왔다고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 신혼집에서,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서산에서 떨어져 지냈는데요. 원래도 떨어져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 거리가 무색하리만큼 자주 왕래하며 만났어요. 사람 마음이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평생 용서하지 않고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엄마는 엄마라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고모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엄마 없이 지냈던 서러움이 남편을 만나 엄마를 받아들이게 한 것만 같았는데요. 엄마 역시 지난날을 매일같이 후회한다며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빠만 만날 수 있으면 지옥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며 착한 것도 죄라는 마음에 평생 써보지도 않았던 색안경과 편견을 갖고 사람을 멀리하며 지냈다고 했는데 또 장사를 할 때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얼굴 보니까 어디 아프기라도 했던 거야? 안 되겠다. 오늘 장조림이랑 오이지 많이 했거든? 이거 내가 서비스로 줄게. 가서 밥 좀 푹푹 많이 먹어. 어이 총각, 매일 그렇게 고기만 사갖고 가면 어떡해. 이거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물 반찬 좀 챙겨가. 골고루 먹어야지. 이거 내가 떠리로 주는 거 아니고 아까 점심시간에 새로 무친 거거든? 그니까 가서 고추장만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든 즉석밥에 반찬으로 먹든 좀 먹어. 이렇게 손님이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퍼주기 바빴는데 저희 이모도 저건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뭐 그 덕에 인심 후한 사장님이라고 단골이 많기도 했는데 음식 솜씨는 저희 이모랑 엄마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저희 부부도 제가 음식을 잘하지 못해 음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럼 정말 소 돼지라도 키우는 건지 두 사람 먹는데 택배 기사님도 힘들어할 만큼 많은 양의 국과 반찬이 배달되어 왔어요. 덕분에 저도 그렇게 반찬들이 오는 날에는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게 됐는데 다 먹지 못해서 버리게 되면 그것도 아깝고 곤란한 일이니 엄마 덕에 선심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덕에 이웃들에게 매번 고맙다고 과일도 받고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도 받으며 꽤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애기는 언제 가죠?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적이 한참 됐는데 어디 애기 소리 좀 들어보자.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하나 낳아봐. 아니다. 이왕이면 둘 셋 낳고 내가 애기 보는 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 언제 가지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갖는 게 좋다 하시며 불필요한 관심을 주시기도 했는데 둘 다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서 그때부터 조금씩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부부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지 자연 임신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도 둘 다 문제가 없다며 열심히 노력해보다 정 안 되겠으면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난임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도 진짜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갖는 거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는데 2번 정도 임신에 성공했으나 초기에 유산을 하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우울해졌어요. 그때 남편이 언제든지 포기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포기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임신이 어려울지 모르고 남편과 이세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의 꿈이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린이날은 뭘 하고 크리스마스엔 자기가 직접 산타 분장을 해서 나타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내심 꼭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남편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 셋은 고사하고 한 명도 이리 갖기가 어려웠으니 너무 우울했는데 거기에 남편은 또 둘만 재미있게 살아도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엄마는 애타게 손주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행여 제가 신경 쓸까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엄마는 손주보다 니들이 더 중요해. 손주야 없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너 힘들면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였지만 이모한테는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침울해 하셨어요. 그걸 또 제가 못 봤으면 좋았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후로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해서 저희 부부는 제가 우겨서 난임센터도 다니게 되었는데 성공 사례도 있긴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 저희 부부도 그렇게 될까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그리고 밖에서 애기들만 보면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애기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애기 있으면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자기는 또 출산하고 힘들잖아. 에이,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니까 우리 애기 갖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신나게 놀러나 다니자.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난임 기간을 무려 7, 8년 겪다 보니 몸과 마음이 축 나서 제 스스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 이쯤 했으면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며칠 끙끙 앓고 털고 일어나려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알아누웠다는 딸 소식에 보양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온 엄마가 아빠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나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요동을 치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소식을 접한 남편이 나서서 저 대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곧장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출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살 확률이 20%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말했고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엄마까지 잃어버리는 건가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남편은 무슨 말이냐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자기는 엄마를 믿는다고 저도 엄마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가까스로 버티며 홀로 수술실 앞에서 망부석이 된 남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힘들다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 가서 있다가 자기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딸인 내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거 길게 봐야 해. 그리고 자기랑 내가 한 몸인데 내가 있으면 자기가 있는 거지.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야. 자기 요즘 몸 컨디션 별로라고 힘들어했잖아. 일단 자기부터 빨리 컨디션 회복하고 나랑 교대하자. 아까 수술 잘 끝나도 오늘은 중환자실 가셔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여기 있어도 잠깐 면회밖에는 안 돼. 내가 전화할게. 라며 저를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있거나 수술이 끝난 엄마의 모습이 너무 좋지 않으면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자기가 먼저 확인하고 저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왜 저러나 짜증이 났어요. 내가 자식이지 자기가 자식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정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온 거라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죠. 대신 내일 아침 일찍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병원에 다시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에게 꼭 전화달라고 이야기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후들거렸던 다리는 힘을 아주 잃었어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서럽게 목 놓아 울었던 저는 이 모든 걸 안쓰럽게 지켜보실 것만 같은 아빠한테 제발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고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조금 더 같이 지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었는데요. 집에 온 지 2시간 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중간에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곤 하는데 무사히 고비도 잘 넘겼고 지금은 회복실에 있다가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더라고. 나 엄마 얼굴 보고 자기한테 사진도 찍어서 집에 갈게. 우리 자기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괜찮아.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잘 회복하고 깨어나면 아무 문제 없어. 정말? 우리 엄마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지? 맞다니까. 우리 빨리 엄마 깨어나시라고 기도하자. 그러자. 저는 마지막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씩씩하게 버티자고 다짐했는데요. 괜한 임신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엄마의 건강만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제 손으로 병간호도 다 하고 엄마가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같이 살자고 얘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엄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이 상태면 의식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두렵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 이모 역시 충격이 컸는지 허구한 날 울면서 우리 언니 잘못되면 어쩌니? 그렇게 형부가고 고생만 직살나게 했는데 이제 좀 너랑 정서방 만나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언니한테 일어났다니. 진짜 너무 속상해. 라고 속상해 하셨는데 가게 문도 며칠째 닫고 이모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부도 저희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이모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저는 실상은 아니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이모를 보면 제가 와르르 무너져 울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사고를 당한 후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는데 그 피가 어디로 가나요? 저 역시 엄마 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자상한 남편은 저를 필사적으로 지켜줬는데 남편은 매일 저에게 괜찮다고 엄마가 피곤하셔서 밀린 잠을 자는 거라며 갖은 핑계를 만들어 저를 위로했죠. 저도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맞다고 우리 엄마 곧 깨어나실 거라고 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애써 웃으려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되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수술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서 저와 남편이 수시로 엄마 곁을 지킬 수 있었는데 거의 남편이 자기가 있겠다고 해서 저보다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대신 평일 낮 시간은 남편이 일을 가야 하니 제가 있었어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면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낮 시간엔 엄마 곁을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휴일은 항상 남편이 24시간 엄마 곁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해도 밤에는 자기가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엄마 곁에서 물수건으로 몸 구석구석 닦아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간호사님께 전해 듣게 되었죠. 그때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간호사님이 연신 남편 칭찬을 하며 처음엔 우리 모두 남편분을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딸이 며느리고. 근데 기록 보니까 사위가 저러고 있는 거라 우리 모두 남편분 팬이 됐어요. 요즘 진짜 저런 사람 없거든요. 저희 수간호사님도 무진장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고 신기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새삼 남편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꼈어요. 친자식도 하기 힘든 일을 저렇게나 정성을 다해 하다니 저도 제 남편의 진심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저희 거실 벽에 걸린 것처럼 엄마 사랑을 남편과 공유하며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러니 엄마만 깨어나면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행복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엄마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즈음 저보다도 남편이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살이 빠졌냐면 옷들이 전부 커서 못 입을 정도였는데 새 옷을 사지 않으면 입고 다닐 옷이 없는 판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남편 옷 좀 사려고 근처 아울렛을 돌고 있었는데 남편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깨어나셨다면서 저더러 빨리 병원에 오라고 했죠. 저는 정말 만세라도 외칠 기세로 정말? 하고 외쳤고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죠. 그러자 정말로 의식을 찾은 엄마가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데 저는 아이처럼 달려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왜 이렇게 늦잠을 오래 잤어? 나 무서웠잖아. 아휴, 우리 딸, 엄마 못 깨어날까봐 무서웠어? 엄마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몰랐네. 미안해. 우리 아들도 병간호 시켜서 미안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깨어나셨으니까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무사히 저희 곁에 계실 수 있으면 진짜 다 괜찮아요.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나중엔 저보다 더 엉엉거리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두 팔을 벌려 남편을 안아주셨는데 그 병실에 있던 사람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마치 언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었냐는 듯 건강하게 퇴원하셨는데 병원을 나서려는 그때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근데 딸, 혹시 아기 가졌니?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혹시 의식 잃었을 때 꿈이라도 꿨냐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했는데 엄마는 제 몸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집에 가는 길에 산부인과에 들러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냐? 저는 곧 월경을 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는 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괜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저는 산부인과에 들르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먼저 사서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주 또렷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 보는 그 두 줄이 너무 신기했는데요. 저는 곧장 남편과 엄마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그리고 벌써 임신 8주라며 아이 심장 뛰는 소리도 들었어요. 벌써 몇 번째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를 저희 부부와 엄마였어요. 그동안 제 컨디션이 나빴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무심한 엄마였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저희 남편은 신이 났어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 연달아 있으니까 이 집안 머슴인 제가 두 마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됐어. 거기에 엄마는 빼야지. 그리고 음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뭘 할 줄 안다고. 에이, 엄마도 참 저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음식은 제가 수정이보다 한 수 위라니까요. 엄마는 기다렸다가 맛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맛을 보시면 이젠 장모님이 아니라 저랑 반찬 가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뭐? 아유, 저 넉살을 어쩌면 좋아. 내가 저 넉살 보고 싶어서 벌떡 일어났지. 엄마도 참 그랬으면 더 일찍 깨어났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엄마 깨어나길 기다렸대. 사람 피를 말리고 일어났으면서 무슨 벌떡이야? 아유, 그랬네. 엄마가 잘못했지. 앞으로 평생 엄마가 갚을 빚만 또 생겼네. 빚은 무슨, 앞으로 평생 행복할 날만 남았지. 이젠 셋이 아니라 넷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서산에 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랑 살아. 우리 애도 엄마가 키워줘야지. 너 벌써부터 엄마더러 애 보라고 시키려고? 이모가 그러는데 애 봐준 보람은 없다던데. 그야 나는 모르지. 근데 엄만 싫어? 그래서 나보다 이모가 더 좋다고? 아님 그 반찬 가게가 우리보다 더 중요한가? 그럴 리가. 엄마도 그냥 해본 소리지. 설마 엄마가 우리 딸이 하는 부탁을 거절하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랑 아들 그리고 태어날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예전에 네 아빠처럼 다 해줄 거야. 하물며 엄마는 다시 태어났는데 뭘 못하겠니? 그럼 진짜 이제 여기서 사는 거다.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그래, 엄마도 여기서 아들, 딸, 손주까지 엄마 아주 째지게 살아보자.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어요. 이모는 그 소식에 잠깐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지만
이젠 자식을 옆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나중엔 엄마를 꽉 안아주었죠. 그리고 지금 막달이 가까워지는 제 옆에서 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챙기면서 새 식구 맞을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주 요즘은 저희 부부보다 저희 엄마가 더 저희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예요. 벌써 아이 이름까지 유명하다는 장명소에서 지어와서는 계속 부르고 계신데 요즘은 할머니 부름에 자기 여기 있다고 대답이라도 하고 싶은지 뱃속 아이의 태동이 심상치 않아요. 마치 자기 존재를 제일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안다는 듯 벌써부터 할머니만 좋아할 낌새가 다분한데 참고로 제 뱃속 아이의 성별은 왕자님입니다. 사실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아들 엄마는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통 오는 것도 무섭고 출산하는 것도 무섭고 낳아서 키울 일도 겁이 덜컥덜컥 나는데 저 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길질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 번은 발바닥 모양으로 제 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적도 있었는데 태어나서도 말썽 꽤나 피울 것 같다고 남편이 각오를 단단히 하자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벌써부터 같이 축구 잘 기대에 맨날 싱글벙글인데 이게 바로 엄마 아빠의 온도 차이인가 봅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바라던 아이이니 말은 이렇게 해도 저는 매일 감사하고 행복해요. 자식을 낳아보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나중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말썽 피워도 상관없으니 그저 아빠 닮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죠. 어떻게 찾아온 귀한 선물인데요. 다만 엄마, 아빠, 할머니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다는 점만 우리 아이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지금 마음을 잃지 않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출산의 고통은 경험한 적이 없어 요즘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두려운데 저도 이젠 정말 어른이 되려나 봐요. 엄마가 전에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 저 자신도 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그런 기쁨에 견줄 것도 아니라며 저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디 엄마의 그 말이 진짜이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희 남편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연 말미에 적어보자면 저희 남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당신이랑 꼭 닮은 저희 남편을 저에게 보내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빠가 보내준 사람답게 저와 저희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챙겨주는 사람인데 저도 저희 엄마도 이젠 저희 남편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답니다. 그만큼 저희 남편은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기도 전부터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저희 집은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남편을 만났을까요? 그러니 이런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랫동안 둘 수 있도록 저도 걸맞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 엄마한테도 착한 딸이자 태어날 아이한테는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이 큰데 앞으로 노력하며 즐겁게 살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그런 글을 봤는데 인생이 심심하면 아들을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워킹맘이에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줄곧 저를 견제하며 자신의 우월감이 제게는 치욕스러움이 되길 바랬던 신우이의 시기와 질투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애교쟁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시부모님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유일하게 하나, 신우이가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신우이가 그러는 이유를 묻는다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신우이에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나쁜 짓을 만들어 사이를 악화시킬 이유는 더욱이 없었죠. 신우이가 크든 작든 제게 항상 예민한 촉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고부터였어요. 제 결혼식장에 단정한 옷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브라탄 미니 원피스를 입고 올 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저희 부모님과 지인 하객들 모두 눈을 비비고 다시 신우이의 복장을 쳐다볼 정도였죠. 결국 시부모님에게 등짝을 맞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신우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엄마가 사다 준 그 연한 갈색 정장은 어디에 냅두고 오빠 결혼식에 이런 미친년 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아, 왜?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내가 입고 싶은 것 좀 입으면 안 돼? 네 결혼식은 아니지만 네 오빠 결혼식이잖아. 아휴, 사돈댁이랑 하객들 앞에서 얼굴을 댈 수가 없네.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싫다니까. 나 오늘 이거 입으려고 한 달 동안 5kg나 뺐단 말이야. 엄마 딸이지만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아휴, 아주 이런 날까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지 아주. 맞아요. 신우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자유분방한 여자였던 거죠. 저도 식장에서 신우이의 옷을 보고 식겁을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옷이 진짜 뭐랄까 아가씨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네요. 언니 드레스도 브라탑이네요. 내 옷이랑 비슷하지만 색이 다르니까 괜찮죠? 네, 뭐 다르네요. 할 말이 없어 얼버무리는 제 옆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면목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 일을 금방 잊고 말았죠. 하지만 식을 마치고 완전 남편의 아내로 들어앉자 신우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잽을 날리며 들어오더군요. 언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몸이 벌써 이렇게 퍼졌어요? 혹시 임신했어요? 네? 아니요, 몸무게는 안 늘었는데. 많이 살쪄 보여요? 네, 엄청요. 여자는 결혼해도 가꿔야 하는데 애도 낳기 전에 벌써 이러면 어떡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 인숙이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가 살쪘다가 난리야. 예쁘기만 하구만. 정아, 너나 신경 써. 너 이번에도 회사 그만뒀다며.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나한테 안 맞는 일을 뭐하러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앉아있어. 싫으면 빨리빨리 다른 것도 알아보고 해야 시간 낭비도 안 하지.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가 싫어도 꾹 참고 하는 거야. 너처럼 뭐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이 싫다, 일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다들 금방 그만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아씨, 또 샌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오빠 가정에나 신경 써. 입을 삐쭉 내밀며 남편과 신우이는 싫은 소리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굿자? 이렇게 짝퉁티가 덕지덕지 나는 싸구려 가방은 왜 들고 다녀요? 안 쪽팔려요? 그래요. 저는 그냥 제 동생이 준 거 사이즈도 괜찮고 가벼워서 막 들고 다닌 건데 저는 그런 브랜드 신경 안 써요. 아무리 신경 안 써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요. 굿자가 뭐예요, 굿자가?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언니나 많이 들고 다녀요. 난 엄청 많이 안 들어가고 무거워도 진짜 구찌 것만 들고 다닐 테니까. 신우이가 주는 면박에 무안해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게 기회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제 앞에서 제 앞담화를 대놓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뭐 이런 브랜드다 명품이다 관심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관심 가져야 돼요. 구찌를 드는 거랑 굿자를 드는 거랑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차이를 왜 몰라요? 딱 보면 보이지 않나? 그런 걸로 저는 사람을 잘 판단하지 않아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네요. 아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것 같이 말을 하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워낙 치장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기분 풀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나는 언니가 좀 이촌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저를 보며 더 배알이 꼬였는지 그 뒤로도 신우이는 저만 보면 옷이고 가방이고 치장하는 것들로 꽃두리를 번번이 잡곤 했죠. 어머, 언니 피부 왜 그래요? 아, 그러게요. 요 며칠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오네요. 없는 건 아니죠? 네? 언니도 알잖아요. 나 엄청 관리하는 거. 옮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언니도 평소에 피부과 좀 다녀요.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서 어떡해요? 벌써 애가 셋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겨울이다 보니 건조해서 뭘 발라도 이 모양이네요.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오빠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바람 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관리를 해야죠. 남편의 바람 얘기에 저는 살짝 발끈했으나 금방 안정을 되찾고 말했어요. 오빠가 뭐 그런다고 바람 피고 그럴 사람인가요? 아가씨, 오빠를 왜 그렇게 몰라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는 저를 보며 분에 씩씩거리는 신우이는 눈을 한번 흘기고는 돌아서더군요. 모든 일이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 오빠랑 결혼한 사이인데도 자기 식구들까지 욕보이며 저를 건들더군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었어요. 본게임은 신우이 역시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었죠. 정아, 결혼할 남자 데려왔다네? 그래? 아가씨도 결혼하는 거야? 아휴, 걱정이야. 진짜 그렇게 철 안 든 애를 누가 데려가서 고생할지. 아가씨 콧대 아무나 안 구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연애 때부터 남성 편력이 심했던 신우는 고르고 골라 자기가 여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더군요. 얼굴과 몸매의 치장에 최선을 다했던 신우는 어떻게든 돈이 많은 사람과 엮이려 애썼고 그 가상한 노력이 빛을 발하여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중소기업의 사장 아들을 꼬셨더군요. 신우이답게 결혼 전부터 할 수 있는 난리는 다 피우고 주변 사람들을 참 번거롭게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싶어 못 참는 얼굴을 하곤 했어요. 언니는 웨딩드레스 어디서 했죠? 드레스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저렴하면서 깔끔하고 무난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난 우리나라에 딱 3벌밖에 안 들어온 거 골랐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구하기 엄청 어려운 드레스예요. 제 친구들도 그거 어떻게 구했냐고 계속 물어보고 난리예요. 아, 그래요? 좋겠네요. 오빠가 피부랑 마사지 이런 거 관리받으라고 카드도 준 거 있죠? 결혼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요? 언니는 몰라도 한참 몰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나 관리해야죠. 내가 전부터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여자는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 셋째도 관리라고 했잖아요. 언니는 진짜 이러고 다니는데 오빠가 가만히 있어요? 오빠는 저한테 뭐 관리해라, 살찌지 마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제 자체가 좋대요. 우리 오빠도 나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네, 너무 좋은 분 만나셔서 아가씨가 행복하시겠어요. 관리 잘 받고 오세요. 뒤돌아서 보진 못했지만 아마 약올라 죽겠는 신우의 표정은 불보듯 뻔했죠. 그렇게 신우는 그 누구보다 소란스러운 결혼을 했고 본인도 본인 가정이 생겼으니 더 이상 절 괴롭히진 않겠지 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복병이 숨겨져 있었죠.
저와 남편은 딱 2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하고 있었고 운 좋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죠. 어머, 우리 집 첫 손주가 드디어 생기는구나. 인숙이 힘든 일 없게 경준이 네가 잘하고 많이 챙겨줘. 그렇잖아도 경준 씨가 잘해줘요. 아, 기특해라. 얼마나 예쁜 애기가 나올까나?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해왔고 스카우트까지 받으며 회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출산 후에도 꼭 다시 복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고 그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임신 초기부터 편하게 휴직을 할 수 있었죠. 제 임신 소식에 신우는 축하는커녕 안 입고 온 말투로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진짜 아줌마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 슬퍼. 정말 애엄마라니. 아가씨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아가씨도 애 낳으면 애 엄마 세계로 가는 건데 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 다 늙어가는 건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애 낳고 몸매도 망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양보해가며 어떻게 사냐고 아가씨가 물었지만 전 좋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애 안 낳을 거예요. 아가씨, 서방님 댁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방님 외아들이라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건 그쪽 사정이죠 뭐. 에이, 그래도 서방님이랑 결혼했는데 그쪽 사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가족인데. 더 듣기도 싫은지 획 하고 나가버린 신우이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달 뒤 웃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로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 앞에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죠. 지난번에 나 이제 엄마 돼서 불쌍하다고 그랬던 아가씨가 준비를 안 하고 임신을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임신하니까 따라서 한 거야? 설마 임신을 따라 했겠어? 하긴 자기는 죽어도 애 안 낳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웃기네 상황이. 그렇잖아도 멀쩡히 잘 크고 있는 애 지우고 싶네 어쩌나 하면서 어머니랑 아버지 심장 떨어뜨리는 발언에서 한번 난리 났었어. 진짜? 아, 아가씨도 진짜 참. 걔는 도대체 생각이 어떻게 박힌 애인지 모르겠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 자가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 이제 아기 낳고 본인 울타리 쌓아가면 되는데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참. 내 동생이지만 한심해. 그래서 그냥 낳는 거지? 나쁜 생각 안 하고. 저쪽 식구들까지 임신을 알았으니 더 이상 빼박이지. 무조건 낳아야지. 역시나 신우는 울상인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출산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그 다음에 제가 아들 인우를 먼저 낳았고 신우는 6개월 뒤 역시 아들을 낳았어요. 한 집에 갑자기 갓난아이가 둘이나 생기니 시부모님들은 기뻐서 주체하시지를 못하시더군요. 올해 복덩이가 둘이나 굴러 들어왔네.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아니에요 어머님. 인우는 그래도 조금씩 통잠 잦아서 좀 편해졌어요. 지금 아가씨가 제일 힘들 거예요. 한참 갓난쟁이라. 걔는 인생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뭐가 진짜 힘든 건지 한번 겪어봐야 돼. 하지만 신우는 역시 우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출산을 하고 빨리 살을 빼겠다며 모유 수유도 전혀 하지 않고 몸 추스리는 대로 필라테스부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돈 있는 것은 과시를 해야겠어서 그 갓난쟁이 용품을 전부 백화점에서만 샀다고 하더군요. 에? 아기는 금방금방 크는데 그거 다 아깝겠시리. 우리 인우 쓰던 거 물려받아도 되는데. 정화개가 퍽도 물려받겠다. 아주 질색팔색을 할걸. 엄마랑 아빠도 완전 포기했어. 유모차도 디럭스니 휴대용이니 하며 집에 5개씩 디자인별로 사놓고 이서방한테 큰 차로 바꿔달라. 그래서 차도 하나 더 뽑았대. 애 옷이며 기저귀 가방이며 젖병이나 뭐 하나 저렴한 게 없다네. 이서방도 참. 정화가 다 해달라고 그걸 다 해주니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지. 뭐라더라? 심지어 아기 기저귀까지 무슨 외국에서 유기농으로 제작해서 귀한 거 구해서 어렵게 쓴대. 유난이야 아주.
아가씨도 자기가 막상 애 낳아 보니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뭐. 그리고 서방님네가 또 능력이 되니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하네. 당신은 맨날 인터넷에서 최저가 비교해가며 사고 그러는데 아우 난 비싼 거 찾아다니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리고 인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클 텐데 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자기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아들을 낳고 저희는 뭔가 더 끈끈하게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물론 아기가 언제나 예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육아를 남편이 함께 해줘서 그나마 덜 힘들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에게 연락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A브랜드 들어봤죠? 네? 그게 뭔데요? 그걸 왜 몰라요? 아기용품 파는데. 아, 글쎄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서 이번에 아기 침대 완전 잘 빠진 거 들어왔다는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세 식구 어차피 다 바닥에서 같이 자서 아기 침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셋이 같이 바닥에서 잔다고요? 애를 왜 바닥에서 재워요? 침대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바닥에 내려와서 자고 있죠. 아기 쪽은 가도 따로 해놓고. 아, 언니 진짜 답답하네요. 애들은 몸이 아직 말랑해서 바닥에서 함부로 재우면 안 돼요. 지금부터 좋은 침대에서 올바르게 재워야 척추도 발라지고 그래야 키도 잘 크죠. 신우가 너무 타박을 해대서 갑자기 제가 육아도 잘 못하는 못난 엄마가 된 기분이더군요.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네요. 그 아기 침대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오빠랑 잘 상의해서 하나 마련해요. 네? 아기 침대가 1,500이요? 1억 5천이어도 사줘야죠. 아기가 쓰는 건데. 우리는 방에 하나, 아기 방에 하나, 2개 사기로 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사줄 것도 아니면서 본인 집에 비싼 아기 침대가 있다는 것만 홀랑 자랑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신우이가 저를 견제하고 하대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게만 주던 모욕감을 제 아들에게까지 적용시키며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듯 했죠.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신우이의 그런 공격이 언짢아진 저는 다음번에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나고야 말았죠. 간만에 시댁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아이가 둘 생겼을 뿐인데 집은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식사도 잊으시고 제 아들 인우와 신우의 아들 민규를 안고 예뻐하시느라 정신이 팔려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제가 볼게요. 아니다. 먼저 먹어. 우리는 얘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우리 걱정 말고 니네 편하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저와 남편 신우와 서방님은 한자리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맞다 자기야. 내일 그 아기 장난감 중고거래에 가지러 가기로 했어. 그래? 내가 차 갖고 얼른 가서 가져올게. 그래 줄래? 고마워.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들은 신우는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설마 인우 거 중고거래했다는 말 아니죠? 맞아요. 인우 장난감. 어머, 언니는 오빠는 미쳤어요? 어떻게 장난감을 중고거래로 사요? 저를 바라보는 신우이의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더군요. 네? 저희 아기용품 중고거래로 많이 샀었는데 깨끗하게 쓰기도 했고 가져와서 저희가 한 번씩 더 소독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물고 빨고 하는 건데 어떤 더러운 엄마가 쓴 건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정정아, 다들 육아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 언니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오빠까지 완전 미쳤네. 오빠, 내가 이상한 거야? 내 물건도 아니고 아기 건데 중고거래라니. 인우가 너무 불쌍해. 서방님에게 동의를 구하며 신우는 제 아들을 아주 불쌍한 애로 만들고 있더군요. 서방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눈치만 보고 있고요. 아가씨, 불쌍하다뇨. 뭐가 불쌍해요? 인우가 불쌍하다고요. 평생 돈 쓸 줄도 모르고 뭐 누릴 줄도 모르는 언니랑 오빠 같은 부모 만나서 저 어린 것이
벌써 중고 물건이나 갖다 쓰고. 정정아, 말 조심해. 남편은 신우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맞잖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무슨 애를 키운다고? 아가씨,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 아기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몇 번이고 씻고 몇 번이고 빨고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사용해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여도 어른이 쓴 것처럼 오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집에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세척하기도 하고요. 아기들은 가지고 놀아봐야 길면 3달인데 매번 그걸 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 비교해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우가 새 물건을 쓰지 못해 불쌍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조카예요. 남 아니잖아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린 제 목소리에 신우와 다른 가족들은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신우에게 말했어요. 저를 내리까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우까지 그러지는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아가씨 그러는 거 다 본인 자격지심 때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자격지심이요? 이번에는 신우가 발끈하고 일어서더군요. 이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얼굴, 몸 관리 좀 해라. 오빠 바람피면 다 내 탓이다. 하나부터 10까지 제 지적질하고 이제는 애 태어나니까 뭐라고요? 1,500짜리 아기 침대를 2대나 들였다고요? 물렁한 아기 척추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백화점에서 민규 거 사다 나르면 아가씨 자격지심이 좀 사라지냐고요. 신우는 너무 열이 받아 눈까지 벌게져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전 아가씨한테 나쁜 감정 하나도 없었어요. 아가씨만 생각하면 정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과 자상한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 온 거예요. 이제는 아가씨 정말 신물나네요. 그렇게 저한테 모욕 주고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였어요? 이 언니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언니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언니가 나랑 비교나 될 수 있는 급이라고 생각해요? 주제가 많이 높네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큰 손이 신우의 뺨을 세게 스치고 지나갔죠. 모두 놀라 어안이 벙벙했고 큰 소리에 인우와 민규는 울음을 터뜨렸죠. 뭐? 정정아, 너 말 조심하랬지? 왜 때려? 오빠가 뭔데 날 때려?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날 때리냐고. 울며불며 달려드는 신우를 서방님이 뜯어 말리고 시부모님들은 아기를 안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적당히 해야 말이지.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고 예뻐해주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 나쁜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조용히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정정아, 넌 아직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빨리. 내가 뭘.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빠랑 언니나 나한테 사과해. 이게 아주 끝까지. 또 손이 올라가려는 남편을 말리느라 저는 숨까지 차더군요. 결국 그날 시댁에서의 식사는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죠.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고 화난 남편은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아가씨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는 민규를 안고 서방님과 쌩하니 나가버렸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에휴, 세상에 둘밖에 없는 남매인데 그렇게 싸우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도 동생인데 오빠인 네가 잘 달랬어야지.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신우의 잘못인데 남편이 죄인처럼 시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신우 쪽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도 오지 않았거니와 우리가 먼저 하지도 않았죠.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남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죠. 미안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옛날부터 정화가 당신한테 함부로 굴고는 했잖아.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야단도 쳤는데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났어.
당신 탓이 아니야.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후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부부와 신우부부와는 왕래 없이 지냈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명절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너무 놀라 남편과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 말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신우가 달려오더군요. 아빠 어딨어요? 아가씨,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을 취하셨대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것에 대해 따로 풀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시아버지의 병원 상황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술까지 한잔 해가며 오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우는 오히려 이제는 저를 좀 피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신우에게 말을 걸고는 했죠. 민규 많이 컸죠? 말도 잘하겠다. 그쵸? 네, 인우도 많이 컸겠어요. 힘이 저보다 세요. 벌써부터 제가 못 이기겠어요. 저희 시답잖은 농담에도 신우는 굳은 얼굴로 대화의 자리를 빠져나가고는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모두 아주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든 듯 했어요. 남편과 신우 역시 기본적인 도리만 서로 하며 살았고 저와는 더욱이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 후 잘 회복되어 퇴원도 하시고 집에서 편하게 보내게 되셨지만 남편과 신우 남매의 소원해진 듯한 사이에 나름 고민이 깊으셨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어린 아기였던 인우와 신우의 아들인 민규가 변성기인 사춘기 학생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회사 일도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 팀의 팀장직까지 맡으며 다른 때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남편 역시 승진을 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가끔씩 시댁에서 마주치거나 시어머니를 통해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는 건재한 서방님의 사업 덕분에 골프도 치고 아파트도 더 넓혀 사는 등 여유롭게 지내더군요. 다만 민규가 공부에 딱히 흥미가 없는데도 미국 유학을 보내겠다는 둥, 영국으로 보내겠다는 둥의 억지 교육으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전처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우는 아직 좋은 브랜드에 대해서 제게 말해줄 때가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기분이 좋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어느 날 속초로 회사 세미나를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고 준비할 것이 많아 그 전부터 바쁘게 보내왔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차가 있어 저는 제 차를 몰고 속초에 가게 되었죠. 앞에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유독 바빴던 세미나였어요. 마지막 날 밤 겨우 팀원들과 술을 한잔할 짬이 나게 되었죠. 서로 잘했다며 격려를 한참 하고 있던 그때 저와 오래 함께 일한 한 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제 귓속말을 하더군요. 팀장님, 지금 리조트 주차장에서 차콜색 X차를 봤는데 번호판 뒷자리가 4989더라고요. 그거 팀장님 남편분 차 아닌가요? 맞아. 그 이 차가 여기 리조트에 있다고? 네. 팀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직원과 주차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정말 남편의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더군요. 유리창으로 차 안쪽을 살펴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는 평소에 들고 다니지도 않던 예쁜 텀블러와 꽃무늬 손수건까지 있더군요. 저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인우 아빠 차가 확실한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차 안에 내가 못 보던 물건은 또 뭐고? 인우 아빠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난 건가? 아니야. 분명히 내가 여기 세미나 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이 리조트에 왔을 리가 없잖아. 저는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술맛도 떨어지고 밖에 혼자 나와 바람을 쐬며 미친 듯이 생각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였죠. 저쪽 바닷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몰라.
여기 바다 진짜 좋다, 그치? 역시 바다 하면 속초지. 누나랑 오니까 더 좋네. 나 남편한테 여기 오려고 거짓말하느라 힘들었어. 자기, 나 오늘 밤에 진짜 나 잘 모셔야 돼?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한 쌍의 남녀가 격렬하게 입맞춤을 하더군요. 그러다 저는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와 실루엣의 주인공이 바로 신우라는 것을요.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조심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그냥 확 이혼하고 자기랑 살까? 에이, 누나. 그래도 아직은 좀 몸살려야죠. 재산 문제도 있다면서요. 맞아. 그 인간 재산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버리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매력적인 와이프를 두고 무슨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 누나를 외롭게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하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말이야. 다시 한번 진한 입맞춤을 나눈 커플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로 보이는 것들을 사서 나오더니 리조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더군요. 아가씨가 도대체 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또 다른 남자랑 함께 방으로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였어요. 여보, 전화했었어? 미안. 나 간만에 반신욕 좀 한다고 있었는데 벌써 2시간이나 흘렀네? 집이지? 그럼 집이지. 당신 내일 오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그런데 당신 차 어딨어? 주차장에 세워놨어? 내 차? 아니, 어제 급하다면서 정아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 아가씨가? 자기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센터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대. 그런데 정아 차가 나랑 똑같잖아. 다른 차보다 운전하기 편하다고 내 거 빌려갔어. 내일 쓰고 갖다 준다던데? 마침 나도 내일 출근 안 하니까. 그런데 차는 왜? 아니, 그냥. 나 이제 들어가야겠다. 바닷바람이 춥네. 다음번에 같이 오자, 여보. 내일 조심해서 올라와.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전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남편과 똑같은 차종을 몰고 다녔었는데 카센터에 맡겨야 되자 평소 본인 차와 똑같아서 운전하기 편했던 제 남편 차를 빌렸던 거죠. 리조트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제 남편 차가 맞지만 실제로 운전하고 여기 속초까지 온 것은 신우와 네온나무로 보이는 둘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여자 물건으로 보이는 손수건과 텀블러가 왜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모르면 몰랐겠지만 저는 너무 큰 비밀을 혼자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나 하다가도 신우에게 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한 집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도 났어요. 남편의 조카인 민규 생각에 눈물도 나더군요. 다음날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세미나 다녀와서 많이 힘들어하네. 3박 4일 동안 좀 무리했더니 많이 피곤하네. 나 좀 쉴게. 알았어.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죠. 저는 아무래도 신우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카페에서 만난 신우는 여느 때처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났더군요. 언니가 웬일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다 보자 그러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아가씨, 뭐 할 말 없어요? 대고 언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오빠 차는 왜 빌려갔어요? 내 차 퍼져서 하루 좀 빌렸어요. 지금 오빠 차 한번 빌렸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참, 난 또 뭐라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차에 다른 남자를 태우고 속초 리조트에서 밤을 보내고 온 것 때문이죠. 순간 신우는 사색이 되며 말을 더듬더군요. 속초라뇨?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민규 생각해야죠. 어쩌려고 그래요? 네? 딱 보니까 아가씨한테 누나 하면서 애교 부리던데. 만나더라도 서방님과 정리를 하고 만나던죠.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 신우는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빌며 말했어요.
언니,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민규 아빠가 알면 끝장이에요. 네? 모른 척 해줘요, 제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한테 협박하거나 그러려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가씨가 정신 차리면 해서 이렇게 둘이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군 거 미안해요. 맞아요. 언니한테 자격지심 느끼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어디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도 잘 못했는데 언닌 달랐어요. 뭘 꾸미지 않아도 뭔가 다른 느낌을 풍기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하고 칭찬도 받고 그랬잖아요. 중고 거래로 이는 물건 사면서도 하나도 쪽팔려 하지도 않고 제가 사고 입고 하고 다니는 것들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욕심도 안 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다 누리면서 사는 거 부러워 죽겠다고 난린데 언니는 언제나 뭔가 평온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망쳐놓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인우가 불쌍하니 어쩌니 이상한 말도 하고. 진짜 미안해요, 언니.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지난 일들 다 용서해줘요. 제발 민규 아빠한테 아무 말 하지 말아줘요. 두 손을 싹싹 빌며 부탁하는 신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한테 그런 질투심 유발 안 해도 아가씨는 충분히 예쁘고 매력있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항상 아가씨가 부러웠어요. 하지만 부러우면 뭐 어쩌겠어요. 그게 내 삶도 아닌데. 아가씨도 남한테 보여주고 보여지는 삶 말고 아가씨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요. 아가씨는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이 참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제 말에 눈물을 뚝뚝 쏟으며 신우는 끝까지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내연남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모든 비밀을 함구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미리 밝혀지는데 얼마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우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더군요. 서방님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기에 쉽게 신우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결국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까지 찾아가 신우와의 관계에 대해 다 말했고 둘이 만났다는 증거 영상까지 보여주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 일로 서방님과 신우 사이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신우에게 정이 떨어진 서방님은 민규의 양육권까지 빼앗아 버렸고 신우는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역시 한 푼 받지 못했고요. 잘못이 크지만 당신 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친정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으나 면목이 없다며 그것 또한 거절하더군요. 저와 남편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이혼 절차가 끝나고 한동안 틀어박혀 지내기만 하던 신우는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호련히 떠났어요. 언니, 이제 와서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제 잘못인걸요. 언니, 고마워요. 제 상황은 이렇게 다 망가져버렸지만 언니가 제게 해줬던 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어딘가에서 제 진정한 삶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정정화의 진짜 삶을 꼭 찾아올게요. 그동안 참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언니. 염치 없지만 엄마 아빠도 잘 부탁해요. 오빠랑 인우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신우가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요. 하지만 간간히 멋진 노을 풍경이나 울창한 풀숲 사진을 보내며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오고 있답니다. 어디서든 신우가 꼭 자신만의 삶을 찾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